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든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사람들과는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고 선택지는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풍요롭죠. 그러나 그 풍요는 이상할 만큼 우리를 지치게도 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느낌보다 끊임없이 쫓기고 있다는 감각. 편리함이 많아진 이 시대에 우리는 더 많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생각은 흐려지고 연결이 많을수록 관계는 얕아지고 선택지가 많을수록 결정은 미뤄집니다. 과잉은 결국 소모를 부르기도 하고요. 기업이 제품의 불필요한 기능을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할 때 비로소 경쟁력을 갖추듯이 우리의 삶에도 제한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무엇에 쓰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시죠. 과잉의 시대, 편리해서 피곤한 시대에서도 나의 중심은 나의 중심에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23일 수요일 아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KBS 콩 또 샵 9730으로 많은 분들이 출석 체크해주고 계시네요. 김영대님, 백동현님, 8461님, 김선호님, 임식님 등등 벌써부터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는 알파벳 2자네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사고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을 때 결제가 훨씬 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가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모바일 간편결제 표준을 만들어서 주요 관광지에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정사각형 안에 있는 그림 하나만 스캔을 하면 그 나라 사람, 본인 나라에서 쓰던 방식 그대로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좀 특이한 모양이죠. 94년 일본에서 처음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정보를 읽거나 링크를 연결할 수 있게 만든 코드를 말하죠. 이걸 이제 두 글자로 이것 코드 이렇게 부르는데 퀵 리스폰스, 빠른 반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스캔만 하면 바로 화면이 뜨죠. 그 알파벳 앞머리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듣고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어떤 아이템 준비했는지 백상경 기자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국내외 증시 상황 먼저 살펴보고요. 네. 또 요즘 주식시장에 유난히 이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의견이 좀 많아졌는데 이 배경을 연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함께 살펴보고요. 다음은 국내산 쌀, 한우 등 이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 하한선을 보장하는 법들이 잇따라 통과가 되고 있는데 이 이슈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서영태 기자는요? 네, 최근에 밥상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먼저 이야기해 보고요. 퇴직자 재고용이 늘어나는 반면 고학력 청년층은 일자리를 못 구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일단은 증시부터. 뉴욕 증시는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죠. 네,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다우 지수는 0.4% 상승, 그리고 S&P 500은 0.06% 오르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나스닥은 또 0.39%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픈 AI가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5천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프로젝트 이 스타게이트
스테이트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일본과 무역 협상을 마쳤다라고 이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일본의 상호 관세가 기존에 25%였는데 이걸 15%로 낮췄다는 내용이고요. 대신에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5,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 760조 원 정도가 되는 굉장히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 대신에 이제 상호 관세는 15%로 낮췄다. 그리고 자동차와 트럭, 쌀, 특정 농산물에 대한 시장을 개방한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일본 입장은 아직 안 나와서요. 정확한 합의 내용은 이제 서면을 통해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앞서서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19%로 무역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에 도착을 해서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국과도 지금 뭐 곧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관세 협상 막바지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쪽에서는 공식적인 설명은 안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자기 SNS에 올린 내용이고 네. 관세율 15%.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게 타협된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도 뭐 15% 잘 받으면 15%, 뭐 18%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왔었는데 어떻게 좀 가닥이 나올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과 좀 겹치는 그 경쟁하는 산업 부분이 많은데 네. 그 관세 분야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만약에 높게 책정이 된다면 수출 기업들도 더 어려울 수 있어서 이게 또 항상 상대적인 게임이라 네. 조금 더 지켜봐야죠. 자, 그리고 증권가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은 매수 의견을 다는 리포트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분석 자료도 나왔네요. 네, 이 자본시장연구원이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라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권유가 90%를 넘어간다라는 분석인데요. 이게 사라라고 하는 이 매수의 비중이 2000년대에만 해도 이게 66%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20년대에는 93%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팔라고 하는 그 매도 의견은 2000년대에도 1%대였는데 이게 0.1%대로 또 이것도 줄었고요. 가장 큰 원인은 이해상충에 대한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자신이 소속된 증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쉬운데 이게 상장 기업, 기관 투자자 등 이런 고객들을 의식을 하면 관련 주식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게 만들면 또 수수료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 수수료가 생기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도록 유도할 요인도 크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애널리스트 개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종목 분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 부담이 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특정 종목에 대한 분석 시간이 줄어들면 사실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내려면 좀 더 깊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정교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럴 만한 시간들이 모자라니까 결국은 이제 그냥 적당히 매수 쪽으로 기울기 쉽다라는 점들도 이유로 좀 꼽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2020년 이후에 제시된 목표 주가를 기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예상 수익률은 평균 36%, 반면에 이제 실제로 실현된 수익률은 1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수익률 에 비해서 실제로 실현된 수익이 3분의 1에도 거의 못 미쳤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구조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입니다. 이게 왜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다 매수 일색일까? 저도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이거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답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증권사라는 것 자체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중개해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게 기반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네가 중개하지 않을, 매수 추천하지 않을 리포트는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굳이 그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찾아가서 아파트 매물 같은 거 소개받을 때 그 공인중개사분이 본인한테 매물로 나와 있지 않은 거, 본인이 중개하지 않을 아파트까지 소개해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공들이진 않으니까. 이게 사실은 증권사도 민간 회사다 보니까 똑같은 건데 그래서 한국거래소 산하에 있는 IR협의회에서 자체적인 리서치 센터를 만들어서 뭐가 좀 공공의 리포트를 또 쓰는 것도 그래서 제3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산업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요즘 좀 증시가 좋아지다 보니까 역시나 SNS, 유튜브
리딩방 천국이 됐습니다. 네, 리딩방 천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투자자들의 이제 귀에도 굉장히 많이 정보들이 들어오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국 거래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나 SNS에서 오가는 정보들도 다 지금 꼼꼼하게 감시를 좀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온라인 채널에 나오는 주식 관련 정보도 본격적으로 감시를 하는데요. 이게 지난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거래소에 방문을 해가지고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망신하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꺼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맥락에서 불공정 거래 감시를 좀 강화하는 어떤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언론 매체, 뭐 유튜브, SNS 그리고 말씀하신 이 종목 토론방, 종토방 그리고 이런 곳에서 유통이 되는 정보들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심리 대상에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 미공개 중요 정보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이게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나 신문, 통신사에서 나온 이런 보도들이 해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나 SNS에서 나온 얘기들도 함께 포함을 시켜서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아이고, 이게 사실 시장이 좋을 때 리딩방 이제 종목 추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고 종목 추천 듣는 사람들보다 몇십만 원씩 받고 종목 추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벌죠. 남 좋은 일만 시키시면 안 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능력을 스스로 키워나가시는 게 그게 본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자, 서영태 기자가 골라온 경제 뉴스 보겠습니다. 밥상 물가가 또 올랐어요. 네, 그 배추와 돼지고기 등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례적이었던 폭우 그리고 폭염이 밥상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6월 생산자 물가를 발표했습니다. 5월보다 0.1% 올랐는데요. 3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죠. 품목별로는 축산물이 2.4%, 농산물이 1.5% 올랐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배추가 30%가량 치솟았고요. 돼지고기는 10% 정도 올랐습니다. 달걀과 쌀 등도 많이 올랐고요. 돼지고기는 생산량이 줄었고요. 달걀도 공급이 부족합니다. 폭염으로 돼지와 닭이 폐사했는데 배추도 마찬가지로 폭염 영향을 받았습니다. 폭우도 영향을 미쳤는데 아무래도 축산업의 경우 조업 일수가 줄어서 도축량이 좀 줄었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니까요. 그렇죠. 8월이나 9월의 소비자 물가 중 농산물, 축산물 가격이 더 오르겠습니다. 또 폭우 피해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또 식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백반집도 들었다고요? 네, 특히 백반집 폐업이 많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요. 국내 외식업 중에서 한식당 비중이 2018년에 45%였는데 지난해 41%까지 떨어졌습니다. 한식집은 반찬 등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대로비 상승의 타격이 큰데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발간한 한식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한식의 영업비용 절반 이상은 식재료 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배달도 늘어났지만 포장이 번거로운 백반집은 여기서 또 소외됐죠. 사장님 나이도 한식집이 문을 닫는 이유인데 한식업 사업주 평균 연령이 56세예요. 그러니까 일식은 50세고 서양식은 46세인데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백반집은 특히 좀 저가로 승부하다 보니까 가격 올리기도 쉽지가 않고요. 또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온기가 돌아야 하잖아요. 정부가 추가 프로그램도 준비한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 누군가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독려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라는 주문인데요. 네. 실제로 소비 쿠폰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온라인 신청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좀 행정부가 힘을 좀 써야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소비 진작과 관련해서 물가도 신경 쓰라고 주문했는데 소비가 늘면 자연스레 물가가 오를 수 있죠. 네, 이 대통령은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오르니까 물가 관리를 좀 엄정하게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예, 관할지 그 주민센터 가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어르신 같은 분들도 관할지 주민센터 가서 일단은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런 소비 쿠폰 나왔을 때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 아예 못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사각지대는 좀 없어야겠죠. 자, 그리고 백상기영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아까 그 농산물 가격 오른다는 이야기도 전달해 드렸는데 농산물, 축산물 보호법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우리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개방을 해라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또 이제 국내에서는 국산 쌀 그리고 한우 가격을 보장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 하한선을 법으로 보장을 해서 사실 이제 이런 외국에서 이제 싼 농수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걸 지금 정부 지원을 통해서 조금 하한선을 막아서 좀 이런 것들을 완화를 하겠다라는 것들인데요. 농축산식품부가 지금 이른바 지금 한우법이 제정 공포됐다고 어제 밝혔는데 이게 1년 뒤인 내년 7월 2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관련해 가지고 한우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도 있었고 또 축종 간의 지원 형평성이 좀 저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있었던 법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국회 통과가 됐고 어제 이제 재정 공포까지 돼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근데 핵심은 한우의 수급 조절을 위해서 도축, 출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우는 사육 기간이 30개월 이상이라서 사실 이게 수요 변화에 따라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코로나 시기에는 한우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도 늘렸었는데 이게 수요가 확 줄어드니까 이미 늘려놓은 공급이 계속 이제 적체가 되면서 초과 공급 상황으로 지금 돼 있고 이게 지금 3년째 적자가 계속되는 어떤 현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농가들이 한 마리당 평균 160만 원 넘게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한 마리 키워서 내보낼 때마다 160만 원씩 손해를 보는.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요. 이게 지금 한우법으로 좀 나타난 겁니다. 쌀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잖아요. 네, 양곡법 개정안은 사실 이제 아직 통과 전인데 네. 이것도 핵심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서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전에 생산 조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 과도한 초과 생산량을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이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지금 당정 합의가 된 상태고요. 관건은 이것도 지금 양곡법이 통과가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는 사전 수급 조절. 이게 지금 7월 임시국회 종료 전까지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될 수 있는지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당정에서는 7월 임시국회 종료 전에 이걸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회기 전까지 얼마나 좀 사전 수급 조절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지 좀 지금 관건인 상황이고요. 정부가 지금 쌀 재배 면적 8만 헥타르를 줄이는 재배 면적 조정제를 지금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의무가 아니고 자율 감축 방식이라서 지금은 목표 달성이 힘든 상태인데 이걸 진짜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형태로 법안에 반영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쌀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라서 또 이제 미국산 쌀에 대한 관세율이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이것도 또 같이 봐야 되는 문제여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다른 품목들은 어떻습니까? 예, 다른 축종에 대한 특별법들도 지금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지금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건 한돈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한돈법도 지금 계류가 돼 있고요. 이것도 이제 장려금 지급하는 그런 부분, 도축하고 출하할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금 닭, 흑염소 단체 이런 데서도 지금 우리 축종에 특화한 어떤 법안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원 법안이 마련이 될 경우에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큰 상태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죠. 지금 한우법만 해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우 한 마리당 장려금을 10만 원씩만 지원을 한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연간 한 120억에서 150억까지 좀 투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지원 규모가 커지면은 재정 부담도 그만큼 커지는 것들이고 한돈법, 한계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축종에 대한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 결국 재정이 메꾸는 영역이 그만큼 커지는 거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그렇죠. 찾아야 되죠. 네. 이게 사실은 시장 원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들인데 근데 또 이게 농업, 축산업은 또 시장 원리만으로 우리가 또 해결해서는 또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선택입니다. 자,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 정년 퇴직한 분들이 재고용되는 그런 사업장이 좀 늘고 있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정년 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는 사업장 수와 비중이 지난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이 줄었고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는 기업이 급증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년 제도로 운용 중인 사업장 39만 개 중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38%에 달했습니다. 네. 1년 전보다 2%포인트 정도 증가했고 4년 전보다는 무려 1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재고용 제도라는 게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퇴직 후 1년 내에 다시 고용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노동력을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좀 업종별로 달랐습니다. 부동산업, 제조업, 운수창고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아무래도 청년들 유입이 좀 적은 업종, 그런 업종들이 재고용 제도를 주도하고 있고요. 금융업이나 정보통신업은 좀 청년층 유입이 많으니까요. 재고용 제도 도입이 좀 더뎠습니다. 그 왜 영화 인턴이라는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베테랑이 나중에 은퇴해서 다시 신입사원 인턴으로 취업을 해서 본인의 기업이죠. 경륜 경험을 또 거기에서 10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또 우리 일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이미 또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요. 네. 그 청년층은 특히 이제 금융이나 IT 쪽을 좀 선호하는 경향도 있긴 한데 신입사원들의 연봉은 좀 어느 수준이 될까요, 요즘에? 요새 신입사원들 직무에 따라서 최대 600만 원 차이가 나는 연봉을 받고 있는데요. 커리어 플랫폼 잣플래닛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 신입 연봉 중에서 가장 낮은 직무는 연봉이 낮은 직무는 미디어 홍보로 2,8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다음으로 디자인, 마케팅 및 시장조사, 서비스 및 고객 지원 순으로 연봉이 높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전부 2,800만 원대 연봉을 받는 직무이고요. 3,300만 원 정도 받으려면은 생산 제조, 영업, 생산 관리 등 제조업에서 많이 하는 직무들이 아무래도 많이 받았고요. 또 연구개발 직무의 경우 3,430만 원으로 신입 연봉 중 가장 높았는데 아무래도 석박사가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무에 네. 따라서 일단 연봉은 차치하고 우선 일부터 하고 싶다. 그런데도 자리를 못 찾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죠. 맞습니다. 이 대학교 졸업장이 더 이상 취업에 쓸모가 없는 시대인데 네. 고학력 비경제 활동 인구가 처음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 비경제 활동 인구를 넘었거든요. 일자리 감소 속에서 취업 문턱에서 그냥 대기만 하는 그런 고학력 대기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비경제 활동 인구라는 용어는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15세 이상 인구인데 졸업 후에 취업을 준비 중인 취준생 아니면은 시험을 준비하는 어떤 공시생 일자리를 포기한 고학력자 이들이 대표적인 비경제 활동 인구입니다. 과거에는 이 중졸 비경제 활동 인구보다 대졸 비경제 활동 인구가 훨씬 적었죠. 100만 명 이상이요. 그런데 지난 2분기 기준으로 대졸 비경제 활동 인구가 305만 명으로 303만 명인 중졸 비경제 활동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이렇게 고학력 청년들이 취업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구조적인 고용 위기가 그 배경입니다. 이렇게 고학력 구직자는 주로 고부가가치 제조업이나 전문 서비스업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이런 일자리가 좀 제한적이니까요. 또 기업도 채용 계획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에 따르면요. 올해 상시 고용 인원 100명 이상인 500개 기업 가운데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 정도였습니다. 1999년 조사 실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은 고학력 청년층이 첫 일자리를 얻지 못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일본처럼 잃어버린 세대, 이런 세대가 나오고 고착화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빅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네모난 모양의 그림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면 뭔가가 뜨죠. 정보, 사이트가 열리기도 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간편 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식당에서 별도의 단말기가 아니라
이 코드만 스캔을 해서 결제를 하는 것도 많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의 부담하는 그 수수료도 낮아서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그 두 글자 알파벳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김지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썼었는데 퀵 리스폰스의 약자인 줄은 몰랐네요. 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경제상식을 키워드리기 위한 퀴즈를 내드리는 거죠. 임지은 님도 이거 코드 엄청 사용했는데 그 의미를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역시 도움되는 라디오입니다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양준식 님 외계인 코드 같이 징그럽다는 생긴 게 좀 그렇죠. 그리고 김선태 님이 중요한 거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에 피싱, 스미싱이 많아가지고 이거 코드 찍기가 조심스러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 뭐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건 함부로 스캔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또 어디 믿을 만한 공간이라고 해도 그 위에다가 스티커로 위 변조해서 더 덧붙이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걸 또 확인하시는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 알파벳 정답 어떤 코드일까요? 두 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공연 티켓 하나 예매하는 것도 경쟁이 치열한데 와 티켓 가격도 장난이 아닙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요. 지난해 국내 대중음악 공연의 티켓값이 평균 12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앞자리 VIP석이 아니라 평균이 12만 원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888만 원짜리 티켓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해프닝으로 봐야 하는 건지 와 티켓 가격이 엄청나게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 구조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원종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좀 공연 많이 보시나요?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예, 아무래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근데 티켓 가격 교수님도 어떻게 좀 부담 되시죠? 제가 예전에 썼던 책 중에 제목이 뮤지컬 티켓 없으면 훔쳐라라는 책이 있었어요. 요즘 밈처럼 여러 사람들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뮤지컬 대신 콘서트를 집어넣어서 콘서트 티켓 없으면 훔쳐라. 교수님 정말 티켓 구하기 힘든데 정말 훔쳐도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올리시는 농담처럼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훔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시죠? 예. 그럴 정도로 재밌다, 뭐 흥미롭다 이런 뜻으로 쓴 표현인데 그 밈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정말 공연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사람들이 부담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뭐 가격이 안 오른 게 없습니다. 티켓 그렇죠. 가격도 그렇죠. 근데 최근에 한 공연 티켓 가격이 888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하다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건 좀 약간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 일부러? 화제를 좀 이렇게 물론 이제 그 888만 원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붙긴 했었어요. 뭐 프리미엄 1% 티켓이다. 이거 사면은 인근에 전용 라운지가 있고 식음료 부스 뭐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뭐 이런 조건들이 붙긴 했지만 하나의 이슈화하기 위한 티켓이지 정말 이 티켓을 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는 암표가 굉장히 비싸게 팔린 적은 있기는 있어요. 예. 뮤지컬 같은 경우에 인기 있었던 작품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이 있었는데 암표가 2,500만 원까지 올랐다는 기록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거래가 됐다는 거잖아요. 암표 그렇죠. 시장에서.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한정적이고 보고는 쉽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가장 인기 많은 그룹 중에 하나가 블랙핑크인데 가장 비싼 자리값이 공연 27만 5천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또 대형 뮤지컬도 거의 20만 원에 가까운 티켓 가격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티켓 가격이 올라가는 걸까 아니면 해외도 마찬가지입니까?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콘서트 티켓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단발성 공연들이죠. 장기 공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히 티켓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건 콘서트뿐만 아니라 오페라 같은 발레 같은 작품도 인기가 있는 경우에는 티켓이 굉장히 비싼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로얄 발레나 로얄 오페라가 굉장히 유명한데 인기 있는 작품의 티켓 가격이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제일 비싼 자리가 물론 그렇긴 하지만요. 그런 가격이에요. 근데 로얄 오페라의 운영은 한 50%가 티켓 판매, 나머지 50%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상층, 노동자 계층은 야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인데 나는 저 티켓을 살 기회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정치적 이슈로까지 등장하기도 합니다. 뭔가 왕립 발레단인데 세금이 투입이 되는데 티켓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파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은 오프 시즌이라고 그래서요. 오페라나 발레를 하지 않을 때에는 대중음악 콘서트 혹은 뮤지컬 공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티켓 가격은 뭐 액면가는 비슷한데 우리나라 경제 수준,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따지자 보면은 1인당 국민 소득 이런 것들 따지고 보면 조금은 좀 체감하는 건 좀 높지 않나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블랙핑크 콘서트도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한 개발도상국에서 공연할 때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화제가 됐다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다. 근데 이게 또 나라마다 어느 정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원래 가까운 곳, 무대 가까운 곳은 뭐 VIP석, R석, 뭐 A석, B석 막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거의 전 좌석을 VIP 가격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좀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 뮤지컬 공연은 1층이라도 가장 싼 티켓을 파는 자리가 있어요. 예. 보면은 restricted view라고 해서요. 무대 전체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얼마나 잘 들리는 자리, 얼마나 잘 보이는 자리인지에 따라서 가격을 차별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1층이면 전부 다 VIP석? 다 R석. 네, 그런 것들은 조금 공연이 더 성숙되면은 앞으로도 좀 세밀하게 구분해 볼 필요 있지 않나는 생각을 갖게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막 가격을 막 변화를 시키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몰처럼. 탄력성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것들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티켓이 얼마나 팔려나가나 보통 오픈런 같은 시스템을 쓰기도 하는데요. 예. 오픈런은 뭐냐면 종연을 결정하지 않고 계속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티켓 예매가 어느 수준 이상 판매가 되면 공연을 계속 지속하고 그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공연이 언제 이제 종연이 될지 결정한다. 티켓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팔리냐에 따라 가격을 오늘 뭐 큰 소식 중에 하나가 우리 단통법 폐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폐지됐죠. 무한 경쟁 시스템 같은 것들이 공연계에 도입돼 있어서 인기 있을수록 티켓이 비싸고 그렇지 않은 공연은 우리 좀 싸니까 많이 보러 오세요라는 정책들을 쓰는 그런 탄력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관객들이 계속 오면 상연을 계속 늘려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 거네요. 공연이 훨씬 더 길게 공연을 하는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상연 기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공연 천석 이상 공연장에서 공연된 작품은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인데요. 예. 지금 현재 39년째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막 공연단을 바꿔가면서 여러 팀들이 그렇죠. 보통 배우들은 1년씩 계약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유명 배우들은 유명 작품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저 작품에 참여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를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지수님이 요즘 아이돌 콘서트 가격은 4층이 16만 원, VIP석이 20만 원이더라고요. 더 비싼 팀들도 있습니다. 또 이게. 근데 그러면 공연 티켓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그 요인을 좀 뜯어보면 역시나 뭐 가수나 배우들의 출연료, 섭외료가 가장 클까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꼭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전체 제작비의 약 30%가량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중에 특히 유명세가 있는 인지도가 높은 출연진이 등장할 경우에 티켓 가격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이게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현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뮤지컬 같은 공연 산업을 보면 로열티 캡 같은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제작비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제작진입니다. 네. 유명 작가, 작사가, 예. 뭐 이런 연출가 이런 크리에이티브 팀들인데요. 예. 이들이 너무 많은 로열티를 요구하게 되면 전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 이상 로열티를 가져가지 못하게 캡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로열티 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금액보다는 뭐 비율로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몇 퍼센트 이상은 못 가져가게 된다. 그러니까 뭐 메이저리그 야구팀의 최고 연봉 선수가 얼마 이상 못 가져가게 그러니까 캡을 씌우는 거랑 비슷한 제도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노조 같은 배우 노조라든지 이해 관계자들이 결정을 하는 수준입니다. 우리 다 공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좀 이런 방식을 써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개런티 캡을 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긴 합니다. 배우 조합이 됐든 아니면 제작자 연합이 됐든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유명 배우나 유명 인지도가 높은 셀러브리티가 공연에 나오는 것들은 뭐 너무 당연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이들이 사실 공연에서 큰 수익을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공연이나 무대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서 얻은 인지도나 혹은 인기를 다른 장르의 개런티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공연은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그 작품 하나에서 뜨면은 그 스타는 또 뭐 CF라든지 다른 상업적인 활동도 많이 맞습니다. 부수입으로 또 하게 되니까요. 이장호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 목소리가 배우 조승우인 줄 아셨어요. 순천향대 네. 공연 영상학과 원종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료 말고 또 은근히 많이 나가는 또 다른 비용도 많을 거 아니에요? 공연. 스태프들도 많고. 일반적으로 그 스태프들 물론 있고요. 네. 특수 효과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공연을 많이 보러 오게 하려면 특별한 체험들, 무대 장치들. 볼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되게 마련인데요. 개발 비용도 굉장히 높고요. 의상이나 소품 같은 경우에 아주 많은 경비가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유명 뮤지컬 같은 경우에 뭐 여자 주인공의 드레스가 기천만 원 수준의 옷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제작비 상승 요인으로는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제작사 이걸 기획하고 공연을 이끌어가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공연 한번 하면 그 티켓값 대비 얼마 정도를 가져가게 돼요? 이것도 작품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입 뮤지컬이냐 창작 뮤지컬이냐 따라 다르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BEP 똔똔이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예. 티켓 손익분기점. 전체 매출의 한 60%에서 65%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손익분기점이 티켓 가격의 한 60%.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60%. 전체 매출의 60%. 네, 근데 이제 창작 뮤지컬일 경우에는 그 수치가 훨씬 낮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수입 뮤지컬보다는 창작 뮤지컬, 경쟁력 있는 K 뮤지컬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공연 같은 경우에도 원작이 뭐 레미제라블이라든지 그러면은 그쪽에다 로열티를 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주게 돼요? 매출? 방송에서도 보통 보면 이렇게 외화 같은 경우에 예. 몇 번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얼마의 금액으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안에 몇 회 정도 수준 공연을 했을 때 몇 퍼센트를 지불한다라는 게 결정이 되고요. 다만 이런 라이선스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법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법이기 때문에 어떤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면 아무래도 그 퍼센티지가 높아지겠죠. 지금 박영은 님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뮤지컬 같은 경우에 관객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까요?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왜냐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할수록 가격이 낮아지는데 공연 같은 건 이제 사람이 다 하는 일이다 보니까 관객이 그러니까 수요가 높아진다라고 해서 뭔가 좀 단가를 낮추거나 이런 것도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이걸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수요 공급 곡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요가 많아진다고 단순히 가격이 낮아지진 않죠. 그거는 오히려 그러네요. 공급이 제한적이면 더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수요와 알맞게 책정을 해야 티켓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더 오래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공연들이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 그런 정책적 요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달 반짝해서 그 안에 모든 손익분기점도 넘고 이익도 남겨야 하는 것보단 수년간 장기 공연을 하면서 조금 더 낮은 값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특히 제작비 구조를 보시면 예. 프리 프로덕션 코스트하고 포스트 프로덕션 코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을 올리기 전에 들어가는 비용들. 예를 들어서 연출료, 뭐 디자인료, 예. 개발비 이런 것들이 들지만 일단 막을 올리면 그 뒤는 거의 메인티넌스 비용이
유지 보수 비용이 주를 이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대관료 뭐 이런 것들이 네. 주를 이루죠. 공연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포스트 프로덕션 코스트가 길어진다는 의미고 그만큼 가격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 아하. 그래서 공연장이 너무 큰 곳에서 짧게 공연하면서 티켓 파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작은 공연장에서 오래 공연하는 것이 티켓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제작사라든지 아니면 그 공연하는 배우라든지 또 이해관계는 좀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짧은 그렇죠. 기간 내내 또 크게 벌려고도 할 테고. 저는 가끔 그래서 분갈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요. 분갈이요. 예, 우리나라 공연 산업이 지금까지 아주 잘 예. 성장해 왔지만 이제 앞으로 더 한층 성장하는 성숙되는 시장으로 가려면 체질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분을 갈지 않으면 뿌리가 뻗쳐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보다 큰 화분에 담아주고 이식시켜주는 아. 노력, 실험을 해야 된다. 장기 공연 시스템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왜 K-팝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이제 투어 많이 돌게 되고 또 우리의 창작 뮤지컬이 해외 나가서 좋은 수상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서 들여왔던 뭐 로열티 줬던 그런 작품들이 이제 거꾸로 우리가 수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선순환이 되면은 뭐 부가적인 수입 또 산업의 규모도 훨씬 더 커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개런티 캡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특정 부분에 많이 소요되는 제작비 같은 경우는 제어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공공적 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익 참여자들 혹은 이 공연이나 콘서트 부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공감을 이루면서 서로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리나라 공연 산업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 되어서 그렇죠. 이게 아주 수년 전에 우리가 논의할 때랑은 또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수출 산업이 되었고요. 오늘 그 공연 티켓 가격에 대해서 순천향대 원종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산 제품의 상호 관세율은 당초의 25%보다 낮은 15%로 정해졌습니다. 대신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자동차와 쌀 그리고 일부 다른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필리핀과 19% 상호관세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과의 군사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함께 오는 25일 미국 측과 2+2 협의를 갖고談判에 나섭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오늘 통상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트렌드 팔로우 시간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패션 트렌드라고요. 네. 근데 여름에는 그냥 가볍게 입는 게 트렌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최근에 이 패션 트렌드에서 좀 독특하고 재미있는 그런 트렌드들이 많이 포착이 돼서 저희가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거 질문 중에 저 이거에서 좀 빵 터졌는데 발가락 양말 있잖아요. 이거 예전에 아저씨 양말이라고 했는데 무좀 네. 방지용. 네. 이게 요즘에 다시 뜨고 있어요? 네, 사실 이걸 이제 너무 재밌어서 이걸 꼭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5개의 발가락이 각각 분리된 양말, 우리 발가락 양말이라 하죠. 예, 무좀 양말. 네, 그게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과거에는 아저씨 양말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트렌디한 패션 아이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 SNS에 발가락 양말이나 발가락 신발을 신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 이미지가 완전히 180도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실제로 최근에 블랙핑크 제니 씨가 이 발가락 신발을 신고 또 나타났는데 온라인에서 바로 품절이 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요. 또 제니가 신으면 또 달라지죠. 그렇죠. 예. 제니 씨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유명 연예인들이 다
다 이제 신으면서 이미지가 180도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요가나 필라테스, 러닝 같은 운동을 즐기는 젊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이 발가락 양말이 땀이 잘 빠지고 통풍도 굉장히 잘 되고 또 위생적이다 이런 기능적인 면에서도 큰 주목을 또 받고 있습니다. 한달 박사님 신어보셨어요? 저도 발가락 신어보긴 했는데 저는 왠지 뭔가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느낌이 있긴 불편하긴 해요. 하더라고요. 그 발가락 5개 다 맞춰서 끼워 넣는 것도 그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그 어려운 맞습니다. 일이에요. 네. 또 독특한 아이템 뭐가 있어요? 요즘에 뜨는 거? 대표적인 스타일이 이 피셔맨 코어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어부 스타일이에요. 어부 스타일의 옷. 네. 네. 어부들의 작업복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일을 의미하는데요. 이 어부들이 악천후나 거친 바다 환경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좀 필요했던 이 옷차림에서 영감을 받아서 편안하고 활동성이 좋다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게 막 모델들만 입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요즘 길거리에 보시면 스트랩 샌들이라고 해서 이런 피셔맨 코어 관련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또 보이고요. 아, 샌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물망 느낌의 가방 이런 것도 길거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올여름 거리 곳곳에서 보이고 있고요. 시원해 보이니까. 네, 맞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크로셰 룩이라고 해서 또 떠오르고 있는데 무슨 크로셰는 뜻이에요? 코바늘을 의미하는데요. 손뜨개로 만든 옷이나 가방, 모자 이런 것들이 또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또 이런 게 은근히 시원해 보입니다. 네, 얼기설기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네. 3000님이 지금 현재 그 발가락 양말 신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제니 느낌으로 신으신 거라고 상상하고 있겠습니다. 양반다리 하고 계시는 적이 아니고. 아, 재밌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바다에 던지는 그물망 같은 걸로 옷을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뜨개질 같은 걸로 약간 여름에 좀 시원한 느낌도 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또 뜨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독특해서 뜨는 것이 아니고 물론 유명인들의 영향력도 있지만 예.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핵심 키워드는 실용성과 개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누가 입어서 뭐 멋있어서 이런 옷을 입는다기보다는 내가 편하고 실용적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꾸안꾸라고 하죠.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이런 편안함이 일상이 되면서 이런 아이템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피셔맨이라고 네네. 해서 어부 스타일이라고 해서 네네. 왜 그 장화부터 어깨까지 올라오는 그런 멜빵으로 있는 그런 옷 그런 네.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아, 약간 네. 어부 스타일 큰일 날 재해석한. 뻔했네. 네. 그 유행이라고 해서 그거 입고 다닐 뻔했네. 요즘에 또 직장인들 출근 복장에도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서 남성 반바지 출근 룩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 SSF샵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남성 반바지 키워드 검색량이 1년 전보다 50% 이상 증가했고요. 특히 버뮤다 팬츠라고 불리는 이 통넓은 반바지는 100% 이상이나 또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재밌는 것이 중장년층 남성들 사이에서 이 무릎 밑 기장의 반바지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무릎 밑까지 내려오는 반바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단순히 유행을 넘어서 이제 조직 문화와 기업 복장 규정의 유연성과도 좀 맞닿아 있는데요. 최근에 한 대형 중공업 기업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반바지와 샌들을 출근 복장으로도 허용을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조선업을 하는 중공업 기업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IT 기업이라든지 네. 뭐 개발자, 디자인 업종에만 이런 반바지나 샌들이 좀 허용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이게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죠. 뭐 깔끔하게만 입으면 네. 또 이 반바지 출근복 이게 논란이 됐던 건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고 조금씩 네. 조금씩 인식은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됐었던 예. 글이 하나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비 오는 날에 구멍 뽕뽕 난 슬리퍼 있죠. 크록스. 요거 신고 이제 출근한 것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찬반 엄청나게 뜨거운 이 찬반 논쟁이 또 슬리퍼일 있었습니다. 수도 있고 샌들일 수도 있어요. 네네네. 네. 애매한데 어쨌든 구멍이 뽕뽕 난 이런 슬리퍼나 샌들을 신고 이제 출근을 하셨다는 거죠. 네. 비가 많이 오니까 당연히 이런 샌들을 이제 신으신 건데 네. 이게 이제 회사에서 좀 지적을 받아서 이제 상사가 글을 한마디 쓰게 된 했구나.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댓글에서 완전히 갈린 겁니다. 한쪽에서는 젖은 양말이랑 운동화 신고 오면 얼마나 불쾌한데 냄새가. 그럴 바에야는 차라리 그런 거 신고 와서 갈아 신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냐라는 그런 찬성의 입장도 있었는데
반대 입장에서는 하나둘 허용하게 되면 이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도 슬리퍼를 신고 또 샌들을 신고 출근하는 것이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식의 반대 입장도 많이 또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이 개인의 자유로운 복장 선택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계속 또 보여질 것 같고요. 특히 여름철에 이런 논의들이 좀 많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 10년 후에는 지금 이 샌들, 네. 슬리퍼 같은 폭신한 거를 신고 다니는 그런 출근 룩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 것인가. 또 미리 또 생각을 해보면은 글쎄요.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로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반바지가 당연해지는 들어있듯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것도 네. 이제 뭐 비 오는 날이니까 그쵸, 이해는 그쵸.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출근 룩도 달라지고 패션에 대한 감각들도 조금씩 인식이 달라지면은 패션 업계 이것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패션을 통해서 나다움을 표현하고 또 편안함과 실용성까지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패션 업계에서도 적잖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국내 주요 패션 기업들의 실적을 이제 살펴보니까 줄줄이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적자를 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가성비 그리고 빠른 스타일 전환을 앞세운 SPA 브랜드들은 성장세를 엄청나게 많이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성적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가격 차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소비자들이 단지 싼 옷을 찾는 게 아니고 앞서서 살펴봤듯이 개성과 이 편안함을 공존하는 이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선택지를 원하고 있다라는 소비자의 시그널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상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소비자에 맞춘 브랜드들만이 팬덤을 만들어내고 또 살아남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식이 바뀌는 만큼 또 네. 지갑을 여는 그 방향도 달라지니까요. 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성 님이 오늘 결혼 20주년 되는 날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일찍 퇴근 못할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참 못난 남편인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또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좋은 남편 아닙니까 이미.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과 함께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고요. 벌써 이제 2부로 넘어가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2명의 남자가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은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가 된 정치 신예 맘다니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인데요. 어떤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에 그런 건지 또 트럼프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잠시 후 미래생활사전 시간에 송일아 기자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